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아남으셨구나. 생존하셨어. 1월부터 8월까지 장기간에 걸친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쳤단 말이야 지금. 아셨죠? 마지막 관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관문은 사실은 연습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모국가 아닙니다. 절대.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 못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많이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서 한 5회차까지는 무조건 쓴다, 채운다. 5회차까지는 무조건 채운다. 그 다음에 6회차부터서는 채우긴 채웠는데 살을 좀 빼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2단계에 걸쳐서. 지금은 5회차까지 목표는 아무튼 채운다. 6회차 이후부터서는 뺀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아셨죠? 시험장 가시면 채워질 거예요. 무지막지한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폭발될 거예요. 그래서 4줄로 써야 되는데 8줄로 막 써버리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망해. 일단 살을 빼야 돼요. 시험장 가서는 생각난다 해서 다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요구하는 것만 써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서 요구하는 것만 쓰자라고 하는 그러한 포인트를 많이 두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보디빌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근육을 이렇게 기르려면 살부터 붙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살을 붙여가지고 그 살이 찐 상태에서 그 살을 빼면 근육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지금 근육량을 늘려야 할 시기에 막 이렇게 살 빼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버리면은 나중에 가서는 피골이 상접돼요. 그래서 1회차부터 5회차까지의 목표가 뭐라고요? 무조건 쓴다. 어떤 말이든 지어낸다. 생각나는 듯 다 쓴다. 아셨죠? 선생님 4줄이 8줄이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쓰세요. 일단은 쓰시고 그다음에 6회차부터 이제 10회차까지죠. 그때서부터서는 이제 시험이 가까워진 시기에 모고이기 때문에 6회차부터서는요.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문제를 낼 거예요. 지금은 1월부터 6월까지 과정에서 형성평가 때 봤던 문제들도 있고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들도 있고 낯설지가 않아요. 또 2015학년도 유형을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하지만 올해 나올 문제가 작년 문제 유형처럼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많이 바뀌었고. 예를 들자면 A형과 B형에서 4점짜리가 A형에서는 뭐 6문제나 있고 기입형 2문제가 줄어들어 버리고 그래서 기입형 8문제에 4점짜리 서술형이 6문제 B형은 기입형 4점짜리가 5문제에 또 5점짜리가 2문제 논술형이 하나 줄어들어 버리고 논술형 1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이 좀 많이 바뀌어서 출제 스타일들도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에 이제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1회차는 분명히 마루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냈는데 역시나 예상이 좀 들어는 맞았네요. 쓰기에 바쁜 유형이 A형이야 B형이야? B예요. B. 쓰기에 정말 바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지문 길이도 좀 길게 내고 보기 조건이 보통 5점짜리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2개란 말이에요.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시. 항상 스타일이 유형화되어 있어요. 기역부터 디귿까지 순서대로 쓰시오. 이건 기입형의 문제 발문 스타일이고 5점짜리나 4점짜리 서술형은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시오. 근데 그 보기의 지시가 14학년이나 15학년들은 항상 조건이 2개가 붙어요. 2개가 붙어 있어. 근데 제가 일부러 3개를 한번 줘봤어요. 굉장히 힘들죠? 아마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당할 부분을 미리 지금 훈련하고 있는 셈인데 B형은 지금 읽느라고 바쁘지만 정말 쓰느라고 바쁠 거예요. 서술형이 6문제가 되고 논술형이 하나인데도 A형보다는 훨씬 더 바쁠 거예요. A형은 기입형이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간을 많이 잡지를 않아야 돼. 그래서 기입형 1줄짜리를 2-3문장 만들어서 써버리면은 그거 망한 거예요. 기입형 8문제는 그냥 8줄이에요. 8줄. 한 줄에 한 줄씩, 한 문장씩. 아니면 한 문장도 아니야. 단어 한 2-3개의 어구 정도. 많이 쓰라고 기입형은 또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A형 기입형 8문제를 풀 때는 거의 1분이나 2분 정도의 시간을 투여하셔서 얼른 풀고
나머지 서술형 6문제를 전부 다 빨리 쓰셔야 돼요. 그리고 A형에서 기본 점수가 8문제 기입형에서 부여된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실수를 하나도 해서는 안 돼요. 그 욕심부려서 많이 쓰셔도 안 되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A형은 읽느라고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B형은 아마도 쓰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B형과 A형의 차이점을 눈여겨 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B형은 소술형이 4점짜리가 5문제인데 그죠? 그 다음에 5점짜리가 2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5점짜리 2문제가 과연 4점짜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5점짜리 2문제는 틀림없이 분석 문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보기의 지시사항에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분석할 것을 아마 많이 요구했을 거예요. 분석을 요구한다는 뜻은 수능처럼 보셔야 돼요. 수능처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안 읽고 지식으로 푼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에 B형에 1930년대의 문학 경향이라고 하는 오장환의 모촌하고 박대원의 천변풍경이 두 개가 나왔을 때 그거는 오장환의 모촌과 천변풍경의 문제가 아니어도 1930년대의 문학적 경향을 그냥 외워서 쓸 수 있었어요. 조건 하나가. 근데 그와 같은 문제가 5점짜리에 걸릴 수가 없어요. 5점짜리 무조건 시간 보내게 요구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14학년도의 B형 문제들 스타일이 그래요. 14학년도 B형 문제 스타일은 무조건 제재 자료를 분석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문제가 컵과 사발 문제, 컵과 사발 문제. 14학년도 B형 문제에서 분석을 많이 요구했던 작문 문제가 있어요. 컵 사발 문제. 근데 그거 시간 보내기 딱 좋아요. 수능형이고. 그러니까 외워서 쓰는 게 아니잖아. 지문을 충분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그 지문 분석 시간이 15분 이상 소요돼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B형에서는. 한 문제에 15분이면. 분석 자체만 15분인데 써야 할 건데 분석만 했으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B형 소술형과 A형 소술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적어도 B형 소술형에서는 문학이건 독서나 작문이건 화법이건 간에 지문 분석을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 능력을 많이 요구할 것이고 그럼 분석 능력을 좀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은 제 수업이 아니에요. 수능 문제. 적어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지문 제재 안에서 인물의 행동 양식이나 또는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을 요구해요.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뭐 하루에 한 2-3 지문씩 읽어서 여러분들 분석을 많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앞에 A형은 지식이 많이 아마 요구될 거예요. 기입형은 그냥 거의 외운 지식들, 핵심 키워드만 나열해야 되니까 한 문제당 1분을 넘기면 안 돼요. 딱 문제 보자마자 키워드가 생각나야 돼요. 키워드가 생각 안 나면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뒤에 서술형을 충분히 못 풀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채워 넣어야 할 것은 A형이다. A형에서는 실수하지 말고 거의 만점을 받아야 돼요. B형은 분석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수능 스타일의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하실 일들은 아마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A형에서는 읽는 연습 많이 하시고 B형에서는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되 B형에서 분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내가 그런 분석하는 문제에 약하다라고 생각 들면은 객관식 수능 문학 문제든 또는 뭐 화법 독서 작문 문제든 쓰기 문제든 간에 그런 문제들 자료 분석이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루에 2-3 주문 정도씩 풀어보세요. 이해했어요? 아셨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모고로는 그것이 대체가 안 됩니다. 그 같은 능력의 문제들은. 그래서 저는 주로 지식을 많이 줄 거예요. 지식을. 알겠죠? 그래서 A형을 거의 실수 없이 만점 받자. B형은 탁월한 분석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그 A형 해설 답안을 먼저 보면
A형 해설 답안을 먼저 보면 모든 문제 되도록이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해설 답안을 좀 만들 거예요. 이제 예시 답안이 하나 있고 그 예시 답안 바로 밑에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육과정. 하나는 교육과정이 붙어 있고 그다음 다음 장 넘겨보시면 3쪽 부분에 가보면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문제와 관련된 관련 기출문제를 이렇게 명시를 해줄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혼자서 복습을 하거나 하실 때 하셔야 할 일들이 뭐냐면은 송원형 모고 문제 1번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가 아니라 송원형 모고 문제 1번을 위해서 동원되는 관련 교육 과정을 내가 암기를 했다. 이렇게 학습하셔야 되고 모고 1번 문제와 관련된 기출 문제는 내가 그나마 그래도 알고는 있다, 생각은 난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관련 교육과정하고 기출문제를 같이 언급하고 이것은 10회차 모고 마지막 끝까지 이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 교육과정이나 관련 기출문제를 끝내고 나서는 그와 관련된 이제 테마라고 해서 좀 좁게 갈 거예요. 이게 관련 테마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됐거나 기출문제에서 이제 봤던 테마를 좀 더 이론적인 지식으로 압축시킬 때 개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테마 해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 이론을 관련 테마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번 문제 하게 되면 관련 교육관도 생각나야 되고 그다음 기출문제도 생각나야 되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매 회차마다 한 문제씩 관련 교육과정, 관련 기출문제, 관련 테마, 이론적인 지식이 한 문제당 이렇게 3개씩 붙어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이번 회차 때 20문제 정도를 푼다라고 하면 20개의 테마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이고 20개의 관련 교육과정과 20개, 적어도 20개의 기출문제가 이번 주차에 복습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10회차 하게 되면 적어도 200개의 교육과정과 200개의 기출문제와 200개의 테마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물론 회차마다 중요한 것이 반복될 수 있어요. 테마도 중복될 수도 있고. 하지만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매 회차마다 매 문제에 동원되어야 할 지식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 모고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아셨어요? 그래서 지식을 위한 문제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수요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매 회차마다 다뤄야 할 작품들을 뭐 거의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문학 작품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완성이 안 돼 있으면 제가 7, 8월 달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자습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수능 자습서에 한 작품당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으로 2줄 정도를 만들라고 했죠. 시작품이 있으면 이 시의 주제, 시의 주제가 주로 시적화제 정서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만약 작품이라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적화제 정서가 곧 주제야. 그러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적화제 정서, 그죠? 정서를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 어구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그와 같은 시적화제 정서가 드러나기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형상화 장치, 표현상의 특징 2-3개 정도. 모순 효형, 모순 어법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상의 특징 한두 가지를 합쳐서 한 두어 문장 정도를 항상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작품을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한번 외워갔던 거 말해봐라고 하면은 내용과 형식이 두루두루 이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수능 자습서의 현대시 작품이 200편이다라고 하면 그 200편의 모든 작품에 대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 한 문장씩을 200개의 문장으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비록 200개의 문장이지만 그 안에 쓰이고 있는 시적화자의 정서나 표현상의 특징이 동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별 직후에 이별 이후에 이별 후에 뭐 아쉬움, 안타까움 이것이 꼭 어느 특정한 하나의 시에서만의 주제나 시적화된 정서가 아니에요. 다른 시에도 적용 가능한 동일한 용어일 거예요. 그죠? 맞죠? 수미상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에나 모두 다 통용이 가능한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그런 것들이 비록 200개의 작품이지만 200개의 개념어가 아닐 거예요.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적어도 5회차 모고 직전까지니까 10월 중순까지. 적어도 시간이 10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매 작품마다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으로 한 문장씩 만들어 놓으세요. 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해가지고. 아셨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조금 안정이 돼요. 했긴 했구나라고 하는 안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외워서 쓴 것을 이제 분석을 이제 시도를 하셔야 되고, 몇 년, 몇 행에서 그 표현상의 특징이 나와 있는지, 시적 화제 정서가 드러나는지, 소설의 어떤 대목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주제가 드러나는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것은 나중에 이제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셨죠? 일단은 지금은 정년된 개념어들을 많이 요구하니까 문학에서는 일단 선, 배경지식을 그 정도는 좀 갖추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에 들어가죠. 먼저 모고 1회차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된 교육 과정이 바로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게 교육 과정이에요. 성취 기준이에요. 원리. 이 원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정성, 진솔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이쪽에 넘겨보시면 갈등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의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이 27항에 해당되는 갈등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의 장애 요인이 이 문제의 출제 근거가 됐고, 그 출제 근거의 용어가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용어 세 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요? 지도 부분에 보시면 뭐가 있죠?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오해,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 이 세 가지. 이 중에서 이 1번 문제와 관련 있는 개념이 뭐죠?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기억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말이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고, 나머지 두 개의 용어는 니은 디귿은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발문이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하는 순서란 표현이 없을 거예요. 맞죠? 근데 다른 문제들은 아마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하는 순서라고 하는 발문이 있을 거예요. 니은 디귿은 서로 바뀌어도 됩니다만, 아무튼 갈등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의 장애 요인을 교육과정에서는 세 가지로 뒀고, 각 교과서마다 이 세 가지의 요인들을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자면 이 세 가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가 3쪽에 개념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한 번도 이 상호작용의 장애 요인이 나온 적이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호작용의 장애 요인은 2012 교육과정에 새로 만들어진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성취 기준이라면은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고 다시 보셔야 되고, 물론 관련 교육과정에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유사한 장애 요인,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에 대한 설명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명시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쪽에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인 지식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먼저 이 문제 출제와 관련된 정답이 되었던 의사소통의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4쪽에 넘겨보세요.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인식이란 뭐죠? 인식이란 뭐죠?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부로 수용함이에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죠. 알이에요. 알이 인식이에요. 안다. 아는 것이죠. 아는. 그죠? 이해했어요?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거, 이때 구도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좀 쉬운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상황 판단이에요. 상황 판단. 지금 이 의사소통의 상황이나 대화의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알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거 너무 쉽게 설명한 건데 이것까지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대화나 의사소통의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알의 차이가 큰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1번 문제에 나온 것처럼 상황에 대한 인식을 사적으로 인식하는 경우하고 공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서로 너무 크죠? 이해했어요?
개인의 사적인 그런 대화 상황이라고 인식할 때의 대화하고 공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할 때의 대화의 내용과 그 형식들이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사소통, 무엇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런 식으로요. 아셨죠? 이것보다도 조금 더 교과서적인 용어로 치자면 이 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 틀이라는 표현을 써요. 해석하는 틀. 근데 그건 좀 알았어. 그래서 4쪽에서 보시면 첫 번째 점 읽어보세요. 시작. 대화의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이 장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면, 대화의 장면, 대화라고 하는 상황. 또 읽어보세요. 대화의 참여자, 너를 바라보는 화자청자, 화자가 청자를 바라보는 청자가 화자를 바라보는 대화의 참여자. 그 다음 대화의 내용. 저 좀 보세요. 대화든 의사소통에도 화법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3가지.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참여자라고 해요. 화청자, 대화 참여자. 대화라고 하는 상황은 대화 참여자. 그 다음 이 대화 참여자는 말을 해야 되잖아. 말. 그걸 뭐라고 하죠?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시지. 그게 대화의 내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화자와 청자와 그 다음에 대화의 메시지는 어떤 시공간에 막 뚱뚫어진 우주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일종의 두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공간과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대면 접촉해서 말을 해요. 대화를 해요. 토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시공간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맥락이 발생합니다. 그 맥락을 특별하게 화법에서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해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장면, 대화 장면을 바라본다든가, 대화 장면을 해석한다든가, 아니면은 대화의 내용을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대화의 참여자를 인식하다든가, 이런 것들의 인식의 차이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 대화 참여자, 대화의 내용, 메시지, 이 3가지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외울 필요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화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3가지니까. 아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화의 장면, 대화의 참여자, 대화의 내용, 이 3가지의 화법의 요소를 그 다음에 뭐죠? 읽어보세요. 바라보는 시각적인 틀이라고 교과서적으로 규정해요. 이것을 뭐라고 했죠? 구도라고 개념 규정을 내립니다. 교과서에서는. 아셨죠? 지금 현행 2012 교과서에서는 구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와 같은 시각적인 틀이다라고 해요. 바라보는 틀,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상황에 대한 인식,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생각하시죠. 아셨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화법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그 요소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틀을 말해요. 시각적인 틀, 인식의 차이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시각적인 틀 또는 상황에 대한, 이렇게 쉽게 받아요. 그냥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적 상황으로 받아들인 경우, 공적 상황으로 받아들인 경우 그 대화의 내용과 형식이 너무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게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아셨죠? 그리고 우측에서 이제 사례로 한번 기억합니다. 우측에 뭐라고요? 사례라고 해서요. 어떤 사례가 나오죠? 화자가 장난을 치려고 했으나 상대는 정색하면서 받아들인 경우. 그러니까 장난을 치려고 하는 상황으로 상대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대는 그런 상황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 화자는 그냥 공감이 필요해서 넋두리를 하려고 했으나 상대는 그것을 단순하게 넋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 해결의 구도로 인식해서 원인과 과정을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 그럴 수도 있죠? 이해했어요? 그런 상황 없나? 사례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어차피 사례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가운데서 무엇을 어떤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 상황인가 그 장애 요인을 적어라 라고 요구를 할 테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들 사례 보면서 1분 안에 10초 안에 이거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야 라고 이렇게 정연된 용어를 쓰셔야 돼요. 사례가 나올 거예요. 사례가. 아셨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아셨죠? 이것은 제가 대화 상황들이 다 존재하는 교과서들이 지문들이 있는데 그 대화 상황들이 모두 다 그냥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아무튼 사례를 잘 기억해서
그 사례가 나오자마자 그리고 이것이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졌다면은 적어도 세 가지의 정년된 용어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명확하게 정년된 용어를 구도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돼요. 상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셔도 무방하지만 되도록이면 교육과정의 용어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특히 기입형 문제는 정년된 용어의 개념어가 교육과정의 용어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보편타당한 점수를 줄 거예요. 채점을 매길 거예요. 선생님, 특정한 개론서에나 특정한 교과서에서는 구도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든가 시각적인 해석 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교육과정에 있다면 그 용어를 좀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지도 내용까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 차이로 발생한 갈등이 있다면 그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상대방의 말이나 말투를 문제 삼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의사소통 구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먼저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그것이 지도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교육과정에서는 이 지도 내용이 없지만 교과서에서는 볼 수 있었던 지도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별로 어렵지 않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밑에 바로 나오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앞에 첫 번째 나오는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한 갈등. 이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한 갈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 차이보다는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셨죠?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원래 구도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기 따름이지, 했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 세 가지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한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아 개념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자아 개념. 그리고 이 자아 개념은 이미 기출문제로 자아 개념, 자아 노출은 서술형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었고 14학년도에 그 이전에 객관식 문제로도 자아 개념과 자아 노출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화하게 되면 굉장히 중시되는 게 자아 개념이에요. 근데 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나 소극적인 자아 개념으로부터 나온 게 바로 요런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특성 개념을 한번 보죠. 특별하게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차원의 대화의 내용을 또는 형태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이와 같은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이란 두 번째 점 읽어보세요. 시작.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정적인 자아 개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어투나 말투는 뭐냐면 오른쪽 사례를 보시면 뭐죠?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말, 상대에 대한 비판적이나 공격적인 말하기 또는요 비아냥거리는 말하기 또는요 자신감 없는 말하기.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특히 이제 공격적이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하기가 대화 사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셨죠? 특히 우리 그 청소년들의 대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죠?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비아냥거리는 어투나 말투를 많이 써요. 이것은 뒤집어 보면 그 말투나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자아 개념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자아 개념이냐면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아셨죠? 부정적인 거예요. 또는 소극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의 표현, 공격적인 것은 뒤집어 보면은 자신이 수동적인 그런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한 기제로 공격적인 어투나 비아냥거리는 어투를 쓸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별일도 아닌데. 오케이? 이해했어요? 일본 오키나와를 여행하고 갔다 왔어요. 지금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저는 여행 갔다 오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죠. 고등학교 학생들이라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결석을 해서 여행 보고서를 써야 돼요. 여정과 견문과 감상이 드러나도록. 근데 제가 다 써줬어요. 고2짜리 저희 딸 거, 고1짜리 아들 거. 저는 해년마다 써요. 중학교 때부터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기획문이나 여행 체험의 보고서를 잘 써요.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이 연행 체험의 보고서라고 했는데 정말 사실적 체험의 구체적인 진실성, 몇 시에 몇 날, 몇 월 며칠 날 일정까지 다 적고 사진 자료까지 첨부를 해요. 저희 딸아이한테 아들 녀석까지 딸아이가 일찍
그 딸아이한테 아들 녀석의 보고서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이거 너 동생 갖다 주고 같은 학교 다니니까 2학년 1학년이니까 그래서 동생 교실에 가가지고 보고서 내라고 저하고 이제 딸아이한테 챙겨줬단 말이에요. 아마 누나가 누나로서 갔나 봐요. 동생 교실에 딱 보자마자 왜 왔어? 존댓말 없어요. 그냥 지 친구야. 왜 왔어? 아빠가 이거 주라고 해서 왔어. 그러니까 꺼져? 이랬단 말이에요. 누나가 열이 받아가지고 뭐 XX 하면서 막 저한테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다 풀어준 거. 그랬구나. 나 공감책 듣기 해야 돼 이제. 예. 그래서 그렇게 화났단 말이지 하고 공감책 듣기를 한 다음에 이 녀석 혼내주겠다. 근데 요 녀석들은 그냥 그런 말투야. 그냥 꺼져 하고 그냥 그게 그냥 지네들은 흔히 쓰는 말투는 하지만 기분은 나쁘죠. 이게 일종의 공격적이고 또는 뭐 했으면 그랬어 하면서 막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일종의 소극적인 또 부정적인 자아 개념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다. 이게 이제 훨씬 더 이 상호작용의 장애 요인 가운데서는 조금 더 큰 문제들이에요.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자아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화법 수업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적인 그런 범위가 좀 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특정한 뭐라고요?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했어요.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 부정적인 자아 개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비아냥거리는 어투, 공격적인 말투, 그 다음에 뭐죠? 자신감 없는 말하기 방식. 자신감 없는 것은 우리 딸아이한테 아주 대표적인데 막 칭찬해주면 왜 그러세요 갑자기 막 이런 식이에요. 자기를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거죠.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야. 칭찬하는데 아니에요. 뭐 이래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소극적인 거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극단적으로 소극적이야. 이렇게 자신감 없는 거. 우리 딸아이하고 아들 녀석이 두가 극단적인데 둘 다 모두 다 자아 개념이 아빠가 문제야. 자, 그다음 이제 개선 방안 하게 되면은 개선 방안은 단순해요. 개인의 의사소통의 방식의 문제란 말이야. 무엇의 문제라고?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야. 이 키워드를 잘 살피세요. 의사소통 무엇의 문제라고요? 방식의 문제. 이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개념을 할 때도 또 나와요. 의사소통 방식.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는 습관적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치기는 어려워요. 고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바로 계산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교육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이해했어요? 교과서 차원 정도는 그렇고요. 그런 문제 인식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하는 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만화, 드라마, 영화의 특정한 대화의 방식 아니면 학습자가 친구들과 대화해서 녹음 기록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에서 이런 대화 분석적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아무튼 개인의 특정한 의사소통의 그 스타일이야. 의사소통 스타일이 굉장히 비아냥거리거나 공격적이거나 아니면은 소극적이거나 자신감 없거나 하는 그 의사소통의 스타일들은 오랫동안 그 개인에게는 굳어져 온 것이어서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이 문제임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대화 지도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게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한 갈등일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좀 편폭이 넓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은 그 개인에게 국한된 거죠. 개인. 이번에는 세 번째 것은 뭐냐면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오해예요. 선생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쓰였는데 그래서 헷갈려. 여기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특정한 이게 아니라 가치관이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 방식. 가치관이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 방식.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조금 붙여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가치관이나 뭐라고요? 네, 문화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방식.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극적인 그러한 또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문화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 굉장히 이것은 편폭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개인적인 것보다는 사회문화적인 그러한 차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오해는 가치관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셨죠? 하지만 이제 가치관이나 문화 차이로 오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그 오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 자, 이 정도로 해서 개념 차이를 좀 봤었어요. 다시 한번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 우리가 갈등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의 장애윤이라고 하는 관련 교육 과정은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원리의 두 번째 것에 해당됩니다. 아셨죠? 첫 번째 것은 뭐였고? 진정성, 솔직한 표현 이런 거였고 반드시 키워드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의 장애 요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제시될 건데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고 그 3가지에 대한 각각의 원인이 있으면 극복이 돼야 할 개선이 돼야 할 지도 내용이 지도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 부분에 보시면 3가지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오해,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 등 다양한 원인이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써요. 아셨죠? 앞에 나오는 특정한 의사소통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할 때 구도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어려우면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시각적인 해석 틀 장면이라든가 대화의 메시지라든가 대화 참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적인 틀이라고 했죠. 그것들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했고요. 3번째 나오는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은 바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부정적 자아 개념에서 비롯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그죠? 2번째 나오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오해는 오해일 뿐이에요. 오해일 뿐은 이것은 가치관이나 문화 차이로 나오는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큰 오해. 그 정도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셨죠? 이 3가지의 사례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통해서 넘어가시고요. 뭐 비정상회담 이런 거 보면 특정한 의사소통에 대한 오해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워낙 한국어를 잘해서 그렇지만 비정상회담 같은 거 많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오해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오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1번 풀어봤고요. 모고 문제 2번 가겠습니다. 8문제에 과연 몇 문제씩 배분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기입형 10문제가 8문제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니까 작년도의 배분처럼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번 화법, 2번 독서, 3번 작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기입형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화법, 독서, 작문이 순서대로 1, 2, 3번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1번 문제 맞닥뜨리면 그거 국어경론이야. 적어도 1, 2번 문제는 국어경론이어서 이 국어경론 1, 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2점이나 4점 작으면 최소 2점이고 많으면 6점 정도 3문제, 2-3문제인데 그 정도를 정말 3분 안에 6점을 확보해버린 거예요. 쫙 읽고 답, 쫙 읽고 답. 아셨죠? 그 정도로 기분이 좋게 출발해야 하는 게 화법, 국어경론, 화법, 독서, 작문이에요. 그래서 국어경론은 사실상은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점수이고 또 하나는 그날의 컨디션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공에 대한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앞에 1교시에 교육학에서 컨디션이 떨어져 버리면은 전공에서 이제 문제가 많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한번 그 마이크 대놓고서 교육학 몇 점 맞았어요? 라고 하면 편폭이 커요. 18점 맞으신 분도 있고 또 12점 맞으신 분도 있어요. 12점 맞았다고요? 그게 지금 교육학 점수인가요? 전공에서 그만큼 맞아줬다 이거겠죠? 그죠? 근데 교육학은 워낙 그 폭도 넓고 방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될 거예요. 매주차마다 그냥 교육학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교육학의 1교시에서 내가 망쳐 들었다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못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채웠을 거 아니야.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다니까. 그게 맞는 뜻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8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을 거라고. 20점 만점 중에 8점 이상.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합격자 평균 점수에 5점에 6점에 못 미친다면 서술형인 5점짜리 또는 4점짜리 한두 문제를 더 전공해서 맞아주면 되는 거니까.
앞에 1교시 교육학에서 좀 느낌이 안 좋더라도 전공에서 좀 더 점수를 좀 확보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만 되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에서 굉장히 좋은 그 컨디션으로 출발했는데 전공에서 막 휘말린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한 건 사실이나 그것에 너무 휘말릴 필요는 없다.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면 최선을 다할 텐데 뭐. 하지만은 역시나 심리적인 측면은 무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공 1번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면 안 돼요. 작년에 2015학년도 전공 1번 문제가 너무 어렵게 푼 듯한 느낌이 들어요. 쉬운데 경률 문제였는데 대화의 원리 가운데 요령, 뭐 관용의 경률 이런 경률 문제였는데 굉장히 어렵게 푼 듯한 느낌도 많아요. 학생들이. 읽고 나서 경률이 쉬운 줄 알았는데 두 번, 세 번 읽으니까 막 헷갈려. 그래서 그 1번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 뭔데 둘 중에 하나인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번 문제 신경 쓰이고 3번 문제도 신경 쓰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법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놓치고 그다음에 A형 막내 들었더니 B형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전부 다 또 B형은 지문을 또 다 김만중의 구문모에 나왔는데 삽입시의 기능은 내가 안 했던 것이라서 지문을 다 읽어줘야 되고 해서 그래 다 채웠어 기분은 좋아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다는 후문 그런 거예요. 아무튼 채우기만 하면 되십니다. 근데 이 컨디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컨디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어경론 1번부터는 잘 풀어야 한다. 아셨죠? 그리고 한 번 읽고 답안의 방향은 10초 안에 결정된다. 아셨죠? 10초설. 송원영 10초설. 서술형이건 기입형이건 논술형이건 간에 10초 안에 답안의 방향이 결정된다. 두 번, 세 번 읽지 마라. 한 번 쭉 읽으면 이미 결정된다. 그래서 읽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오히려 10초를 참아주세요. 지문이나 자료를 먼저 보지 말고 문제만 먼저 보는 거야. 문제만 보고 10초간 잠시 정지를 상태. 그 이유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어떤 테마를 내가 동원해야 할 것인가. 아셨죠? 그런 여유는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0초 정도 흘리고 나서 자료나 그나 보기를 읽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네,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은 읽기 수업의 어려움과 관련된 교사들의 대화 중 일부러 정사한 것이다. 보기에서 제시된 좋은 내용을 참조해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하면서 이제 멈춰요. 자료를 안 읽고. 근데 아무리 발문 읽어봐도 별다른 단서는 없어요. 그냥 뭐죠? 읽기 수업의 어려움. 독서 문제구나 라고 하죠. 아셨죠? 그리고 보기에서 제시된 조언 내용이라고 했어요. 일단 보기에서 제시된 조언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겠구나. 조언의 내용을 보기에서 이렇게 봤어요. 얼른 이제 한번 보니까 그러네. 조언 내용이 뭐 다양하네. 일단 사회자가 한 말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거의 뭐 밑줄 치면서 밑줄 긋고 메모하기 수준으로 막 읽어가시는데 이건 빨리빨리 가셔야 돼요. 어차피 중요한 것은 지금 뭐죠? D교사에 있는 기억번의 조언 내용을 채우기 위한 전 단계의 내용들이니까 빨리 읽고 가겠습니다. 사회자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A교사. 동일학급 내의 학생들 간의 읽기 수준의 차이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민 중에 공통주제를 다루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이게 이제 조언 내용이라 이거죠. 이렇게 읽기 수업에 어려움에 부딪힌 교사들이 자기의 읽기 수업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요. 그것에 대한 조언 내용이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해했어요? 이 문제 스타일은 일종의 이런 거예요. 김교사가 어려워하는 점을 이교사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평교사가 어려워하는 것을 수석교사가 조언해주거나 이런 식이야. 부장교사가 조언해주거나 이런 스타일은 문제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조언의 내용 이런 문제 스타일은 학생이 어떤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 내용하고는 정말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문제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학생이 어려워하는 것에 대한 지도 내용과 교사가 어려워하는 것에 대한 조언 내용은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고 내용도 달라요. 그러나 수업의 어려움을 그렇게 아주 다르다라고 보기도 또 어려운 게 어차피 교사가 조언해야 할 내용은 결국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 내용과 방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A교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A 교사의 문제를 보니까 B 교사의 문제를 보세요. B 교사의 문제를 보니까 B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잘못된 선행 지식을 가지고서 수업을 해요. 잘못된 선행 지식을 가지고서 수업을 해서 수업이 어려워요. 읽기 수업에서. 그러자 거기에 대한 조언 내용이 뭐였냐면 읽기 후에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 결과를 교환해서 수정하고 변경하는 기회를 갖도록 마련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교사가 이러저러한 어려운 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답안의 조언 내용이 항상 지도 내용, 지도 방법의 문제를 답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도 내용, 지도 방법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교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답안도 사실은 원래는 달라야 하지만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지도 내용, 지도 방법의 문제일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냥 지도 내용, 지도 방법의 문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의 문제라고요? 학생이 겪는 어려움의 지도 내용과 지도 방법의 문제로 차용하셔서 치환하셔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됩니다. 답안을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시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배경 지식을 연결짓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읽기 수업이 어렵게 진행된대요. 여기에 대한 조언 내용이 뭐냐면 교사에게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개념과 또는 도해주직자를 제시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수업을 한다. 원래는 이거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교사가 수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읽기 전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라고 하는 활동은 원래 누가 펼쳐야 돼? 학생들이. 근데 여기서는 교사의 조언 내용이 학생들에게 읽기 전에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를 가르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활동의 내용은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어떤 수업을 하느냐의 조언 내용은 지도 내용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교사의 조언해야 할 내용은 결국에는 어떤 수업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 수업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지도 내용을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지도한다. 이런 식으로 됐겠고, 만약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읽기 전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기 수업을 하도록 조언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마지막 D교사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D교사의 문제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죠? 두 개예요. 두 개. 키워드가 뭐죠? 관심, 흥미. 두 가지예요. 관심, 흥미. 그러면 조언의 내용은 뭐죠? 이 키워드를 쓰셔야만 할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이 돼야 돼요? 관심을 주는 수업, 흥미를 자극하는 수업.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요? 관심과 흥미는 주제의 문제니까 여기서 그랬죠. 주제 글을 관심 없는 주제, 읽기 수업이 흥미를 자극하지 못했으니까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뭐죠? 주제를 가진 글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관심과 흥미가 있는 주제의 글을 스스로 선택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율성을 좀 부여해 버리면 좀 더 관심과 흥미 있는 수업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글이나 그 책이 관심과 흥미가 있으려면은 도전감 있는 책, 도전감, 적절한 도전감의 주제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글과 책을 읽게 함으로써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거죠. 아마 그 정도가 들어가야 할 조언의 내용일 것 같고요. 관심과 흥미라고 하는 키워드를 잘 활용만 해주시면 되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정은 바로 정의적 요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달려있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정의적 요인. 무슨 요인? 이 정의적 요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선택국어 1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독서의 목적과 상황, 독자의 흥미나 가치관을 고려해서 글을 스스로 선택해서 읽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하는 성취 기준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관심과 흥미라고 하는 키워드와 관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흥미나 가치관을 고려하여,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명에 의하면 그 글을 읽기 전이나 책을 읽기 전에 두 가지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요인? 두 가지 요인. 글을 읽거나 책을 읽기 전에 몇 가지 요인?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황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 요인이 목적, 상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정의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적 요인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흥미, 그 다음 태도, 그 다음 가치관 등이에요. 이런 흥미, 태도, 가치관은 인지적 요인과는 다른 정의적 요인이긴 한데, 바로 이 정의적 요인들은 인지적 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인지적 요인은 일종의 읽기의 기능 및 전략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적 요인이 뭐라고요? 인지적 요인이 지적 능력이라고, 인지적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에요. 읽기 능력. 읽기의 능력인데, 그 읽기의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일종의 어떤 읽기의 기술들, 읽기의 지식들, 읽기와 관련된 방법들, 이런 지식과 방법과 기술들을 지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을 인지적이라고 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비판적 독해를 할 줄 알거나, 읽기 전 질문이나 예측하기를 할 줄 알거나, SQ3R의 절차를 알고 있거나와 같은 일종의 어떤 지식들이나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도 뭐죠? 그러니까 유창한 읽기 실력이 있는 거야. 읽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책을 즐겨 읽지는 않아요. 시키면 읽고 잘 읽어. 시키면 잘 읽는데 안 시키면 스스로 읽지를 않는다. 능력은 있는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인지 능력과 이제 정의적인 요인들은 이제 각각 이제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의적 요인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인지적인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을 능동적으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태도나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정의적 요인들이 좀 충족돼야 돼. 그런 정의적 요인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종의 흥미. 그러니까 이것은 독서에 대한 흥미겠죠. 그 다음에 습관, 독서에 대한 습관이겠죠. 그다음 가치관, 독서에 대한 어떤 가치의 평가겠죠. 이와 같은 흥미, 습관, 가치관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갖춰야만 인지적 능력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읽기 전 준비사항이 비록 지적, 인지적 능력들도 중요하지만 독서 상황 요인에 대한 파악과 함께 그 다음 흥미나 태도나 가치관들의 요인들을 고려해서 읽을 책을, 글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 내용들이 이 예시답 안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정의적 요인 하게 되면 흥미, 태도, 가치관의 요인을 고려해서 책을 선택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지도 부분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 골라 읽으면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독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이런 개인의 성장과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해를 함으로써 평생 독자로서, 능동적인 독자로서의 소양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이걸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은, 평생 독자로서 능동적인 독자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국어 교육의 어떤 모습들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물론 인지적 능력도 탁월하게 길러야 된다. 가령 학교 교육에서 지식과 기능과 전략과 방법들을 연마를 해야 돼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정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정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뭐냐면은 스스로 책과 글을 선택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때 스스로 글과 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정의적 요인들이 뭐냐면은 자신의 무엇에 맞는 거? 흥미에 맞는 책과 글 또는요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글과 책 또는 자신의 가치관을 고려한 글과 책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능동적인 독자로서의 소양들을 기르기 위한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흥미, 그다음 가치관, 그다음에 태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개념들이 능동적인 독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거꾸로 능동적인 독자로서의 갖춰야 할 소양하게 되면 지식 먼저 생각하기 전에 정의적 요인을 항상 고려합니다. 아셨죠? 그다음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 정의적 요인에 대한 고려는 작년도에 2015학년도 기입형 문제 바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온 적이 있었고 그 전에는 12학년도에 독서 태도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태도라고 하는. 그리고 관련 테마로는 독서에 대한 정의적 요인을 좀 살펴야 될 텐데 일단은 독서의 정의적 요인 하게 되면 방금 교육과정에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뭐 태도, 그다음에 흥미, 가치관 뭐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용어가 지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아셨죠? 태도, 흥미, 가치관. 아셨죠? 그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정의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추가해야 할 용어들이 뭐가 있냐면 동기, 습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동기와 습관. 그래서 이왕 정의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나온 김에 이 관련된 개념을 좀 더 정리하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슨 개념? 태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동기라고 하는 개념. 세 번째는 뭐죠? 흥미. 그 다음에는요, 습관. 다섯 번째는요, 기타, 자아존중감, 효능감이라고 하는 교육학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종의 정의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 개념들은 꼭 독서에서만 쓰이고 있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장문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작년에 기입형 문제에서 독서 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정의적 요인을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다시 독서 쪽에서 정의적 요인의 태도 부분으로 나올 리는 만무해요. 더욱이 기입형으로. 그런데 한 번쯤 장문에서는 요 장문 태도와 장문의 정의적 요인과 관련된 부분은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또다시. 그래서 한 번쯤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서는 개념만 좀 잘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적 요인과 관련된 개념은 또 쓰일 수가 있거든요.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교육을 할 때 이 개념들을 잠깐만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2번 문제의 관련 테마는 뭐다? 독서에서의 정의적 요인이긴 하지만 관련된 테마를 좀 넓히면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장문의 태도하고 관련되어 있다. 아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 그다음 윤리적 요인 이 세 가지를 우리 국어교육의 그 목표라고 해서요. 보통 교육과정 해설서의 앞부분에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별 목표가 있어요. 그때 그 국어교육의 목표의 전문을 잘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목표가 전문. 근데 이 전문 목표의 세 가지는 각각 뭐냐면 하나는 인지적 요소, 하나는 정의적 요소,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세 번째의 뭐 윤리적인 요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인지적인 요소나 인지적인 능력들은 지적인 능력으로 주로 이제 독서, 장문, 화법의 무엇이죠? 지식, 기술, 방법들을 말하고요. 그다음 정의적 요인이나 요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태도, 흥미, 습관, 가치관 같은 것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인지와 정의를 좀 구분한다. 요인을 두 가지를 구분하되 지금 작년부터서 나왔던 독서에 대한 테마는 정의적 요인이고 이번에는 장문 쪽에 정의적 요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셨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개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쉬죠.